네, 오늘도 인포맥스 선임 기자, 워싱턴인 선재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요즘에 이제 유가 관련해서 항상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이제 유가가 살짝 하락을 했던 요인 중에 중국에서 상하이 좀 재봉쇄 우려가 있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이게 결국 완전히 이게 상하이에서도 코로나가 잡히진 않았나 봅니다. 지난 1일자죠. 2달 정도 만에 이제 봉쇄를 풀었는데, 지금 상하이 도심의 그 홍차이 공항 근처에 민항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당국에서 어제 코로나 확산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번 주말에 전 주민 한 260만 명 되는데, 해서 전수검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전수검사를 하는 동안에는 잠정적으로 봉쇄를 한다. 해서 지금, 이게 상하이가 또 봉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관측들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상하이 교외 숭짱구도 그렇고, 그리고 참 우리 민항구는 여기 한인타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인도 한 10,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보도는 상하이의 16개 행정부 가운데 8곳이 이번 주말에 전수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는 하루 신규 감염자가 한 20명 미만을 한 며칠째 해왔는데, 이렇게 이제 되니까 또 걱정들이 많습니다. 베이징도 어제까지 나흘째 감염자가 한 자릿수를 쭉 유지를 해왔는데, 여기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심에 있는 클럽 몇 군데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시가 이걸 확인하고, 그래서 베이징 내 클럽하고 유흥시설하고 PC방 같은 데를 영업을 다시 중단을 시킨다.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사람이 사는 곳은 아예 또 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이런 식으로 되면 또 중국이 봉쇄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체크된 블룸버그 통신 보도인데요. 단둥시 북한하고 붙어 있죠. 네. 단둥시도 지금 계속 통제를 하고 있는데 계속 확산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둥시 당국자 얘기가 북한 쪽이 지금, 북한도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니까 거기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거기 코로나균이 이렇게 쌓여서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아주 굉장히 민감합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바람이 불어서 코로나균이 날려온다. 저희도 팬데믹 2년 동안 겪었지만 이런 얘기도 처음 듣는데요. 사실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기조를 유지하니까 자꾸 이렇게 봉쇄를 했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오미크론 다 우리 국민들이 다 겪어봤지만 이게 사실 봉쇄를 한다고 안 잡히는 요런 또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봉쇄만 한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 백신 효용성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많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참, 요런 부분이 오늘은 이제 유가에 결국은 또 이제 작용을 한 모습인데요. 사실 이렇게 중국에서 계속 봉쇄를 했다 풀었다 하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수요 감소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국제 경제적으로 계속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국제 관계,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 저희가 항상 해도 매일매일 또 다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저께였나요? 그저께였나요? 이제 식량 위기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밀 수출이 이제 굉장히 어렵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굉장히 좀 기아자가 아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식량 위기. 참, 이게, 결국 따지고 보면 러시아 탓이 맞는 걸까요? 그쵸?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네타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이 사람이 이제 올해를 빛난 백인 중에서 지도자 부분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갈라 이벤트가 있었는데 여기 영상 연설을 하면서 지금 러시아의 흑해 봉쇄 때문에 전 세계에서 몇백만 명이 아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시키면서 이건 전적으로 러시아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 식량 농업기구 FAO에서 러시아를 퇴출시켜라. 거듭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끼워서 러시아 가스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이 기회에 녹색 에너지 필요성도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OECD 강대회의에서도 또 그런 러시아를 공격을 했고요. 여기 대해서 또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제네바에 있는 유엔 사무소 러시아 대사가 어제 회견을 했는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 곡물도 그렇고 자기네 그 곡물하고 그 비료 수출 재개를 위해서 유엔하고 우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 그 유엔 관계자가 러시아도 왔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패키지 방안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우크라이나가 문제다. 왜 우리 보고 자꾸 뭐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계속 러시아 곡물을 훔쳤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크렘린궁이 뭐 거듭 일축하면서 일부 지금 그 훔친 곡물을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시리아 같은 데 보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훔쳐갖고 이제 팔기까지 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여기 대해서 터키하고 곡물 수출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타결된 내용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이런 가운데 또 그 흑해 연안에 있는 남부 항구점 미콜라이우 여기 행정 책임자 여기는 이제 우크라이나 관할이죠. 러시아군이 우리 수출 방해하려고 그 여기가 굉장히 그 농산물 터미널이 큰 게 있는데 집중적으로 포격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자, 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뉴욕 타임스 보도인데요. 그 북크림 운하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14년에 크림 반도를 이제 러시아가 강제 합병하고 나서 네. 여기서 이제 물이 내려오는 거를 우크라이나 쪽에서 댐을 만들어가지고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림 반도의 식수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그래서 이제 그 관측통들은 러시아 침공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지역, 여기가 이제 헤르손 쪽인데 여기를 네. 점령을 하면은 이 운하를 다시 물을 흐르게 하려는 거였는데 물 이제 위성 관측을 해보니까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르손을 점령하고 나서 그 우크라이나가 막 임시로 막았던 그 댐을 폭발을 시킨 모양입니다. 뭐 많습니다. 지금 참 이게 참 정말 이게 끝이 없는 이런 우크라이나 소식들 참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이게 참 근시일 내에 풀릴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 또 네. 중국도 또 끼어들었습니다. 중국 농업부장이 그저께 브릭스 농업장관 연례 화상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브릭스가 글로벌 식량난 타개를 위해서 더 협력하자. 그러면서 뭐 브릭스 농업 포럼도 설치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틈새를 파고드는 그런 또 외교 그 캠페인을 또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 참 이제 그 전쟁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또 얻는 나라들은 또 따로 있고 이 와중에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는 나라들도 따로 있고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그저께 우크라이나 이제 밀 수출이 안 돼갖고 창고에서 썩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셨는데, 제가 화면 잠깐 보여드리면은 그 BBC에서 우크라이나 밀이 창고에서 썩고 있다는 내용으로 2분 30초짜리 짧은 영상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피디님 제 노트북 한 번만 비춰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네이버나 이런데 우크라이나 밀 이제 BBC 이렇게 치시면은 BBC에서 만들어 놓은 이 관련 내용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 저희가 그저께 말씀드린 부분이랑 거의 일치하는 부분인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지구촌의 식량난이 전쟁 때문에 계속 이제 가중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전쟁 때문에도 식량난이 있는 거지만 올해가 원래도 원체 가뭄입니다. 우리나라 비가 굉장히 안 왔고요. 지금 가뭄이 뭐 우리뿐만 아니라 뭐 거의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지금 해당이 되는 모양인데요. 세계 식량 계획하고 세계 식량 농업기구 쪽에서 이런 점을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전쟁도 그렇고 코로나 대유행도 그렇고 하는데 이 가뭄 문제도 심각하다. 뭐 촉발점은 뭐 짐작하시겠지만 기후 위기죠. 지금 가장 심각한 데가 역시 짐작하시는 대로 아프리카 쪽이고 이른바 아프리카의 뿌리라는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여긴 뭐 지금 뭐 잘못하면 어린이 한 200만 명이 지금 곧 굶어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어린이가 참 말은 쉽게 하지만 이게 참 정말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밀값, 뭐 연료비까지 급등했죠. 지금 이 지역은 4년 연속 우기, 그나마 우기에 비가 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계속 비가 오지 않는 40년 사이 가장 긴 가뭄이라는 분석이고요.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50개 주 가운데 한 절반가량이 지금 가뭄으로 판정이 돼 있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대개 1월에서 3월 사이에 눈이나 비가 오면 그걸 모았다가 연중 이제 그걸 이제 쓰는 시스템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00년 사이에 이 기간에 그 강수량이 최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급기야 강제 급수령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심지어 LA 같은 경우는요, 야외에서 물을 쓰는 거는 주 2회까지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한 번에 8분 이상 돌리지 못하고, 만약에 이걸 어기면 $600 벌금을 매기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 집들 보면은 집에 수영장 딸린 집도 많은데 그 수영장에 물 넣는 것도 이 그 급수 제한 조치 때문에 요즘 못 넣는다고. 그렇죠. 지금 뭐 수영장에 물을 넣을 때는 아니죠. 그 정도로 미국도 사실 물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가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특히 요즘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럽연합도 뭐 똑같습니다. 프랑스가 유럽연합에서는 밀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데 올해 들어서 뭐 거기도 고온이 계속되고 그래서 밀 출하량이 급감했습니다. 지금 지난달 중순까지 올해 누적 강수량도 32년 사이 최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도 작년 가을부터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밀을 가장 두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데 뭐 이미 밀 수출 제한했었죠. 국내 수급이 먼저다 했는데 지금 인도 같은 경우도 3월 그 기온이요. 1901년 기상 관측 이후에 가장 높았습니다. 조금 이제 5월 들어서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심각합니다. 이건 결국은 기후 위기 탓입니다. 거듭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 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기후 위기에 저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여기에 인류 스스로 또 이제 전쟁이라는 사건까지 저희가 또 추가로 끼얹어 버린 그런 상황. 네, 굉장히 참 안타깝고 예, 참 괴롭습니다. 보면서 기사 이런 거 보면서도요. 자, 이렇게 전 세계가 가뭄과 뭐 기아, 식량난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러시아가 저희도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리면서 참 의아한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우크라이나 침공 대비해서 오히려 좀 하락했다고요? 이게 러시아 쪽 통계인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걸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처음으로 인플레가 좀 둔화되는 5월 CPI가 그러니까 한 해 전에 비해서 17.1% 올랐는데 이게 그 전달 같은 경우는 17.8%니까 그리고 이제 침공 이후에 처음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참고로 전쟁 전인 지난 1월 같은 경우는 러시아 그 CPI가 8.7%였거든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 중앙은행은 뭐 이런 추세면은 연말에 인플레 상승폭이 한 5 내지 7% 정도로 진정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러시아 중앙은행 인플레 목표치는 4%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월가 쪽의 캐피탈 이코노믹스 쪽에서도 러시아도 인플레가 정점에 도달한 것 같다 하면서 물가 압력이 앞으로 몇 달 정도 더 진정되지 않겠느냐. 물론 조심스럽게 전망을 했습니다. 푸틴이 뭐 자신만만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러시아 기업들이 수출해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면은 120일 안에 절반을 루블화로 바꾸도록 의무화했었는데 그 대통령령을 어제 풀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달러에 대한 루블화 가치가 침공 직후죠. 3월 초 같은 경우는 달러당 120루블까지 올랐죠. 그만큼 루블화 가치가 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뭐 60루블 내외로 많이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예, 참 물가 상승률 이제 목표치 4%. 뭐 사실 연준이 얘기하는 물가 상승 목표치 2%보다는 좀 현실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연말까지 5에서 7%로 진정된다. 사실 미국보다 상황이 그럼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까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푸틴이 어제 크렘린궁에서 러시아가 스타트업 CEO들 젊은 기업인들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인플레를 자꾸 우리 탓으로 하면서 서방에서 내일까지 들먹거린다. 푸틴플레이션 어쩌고 하는 모양인데 참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모든 게 서방 자기들 탓이다. 하고 거듭 또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푸틴이 지금 기가 또 살아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참 이렇게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또 이 고통을 시작한 장본인들은 또 잘못이 없다. 자기들이 잘못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정말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좀 분통을 터뜨릴만 합니다. 참 이게 과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언제 끝날지 참 오매불망 정말 이제 어느 시청자분 말씀대로 삼다수 떠놓고 매일매일 좀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면 이제 중국 소식도 이제 한번 계속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러시아가
사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러시아, 중국, 인도 뭐 이렇게 또 무리를 또 짓고 있고 또 미국과 서방 국가들 또 연합을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또 굉장히 여러 가지 국제 정세 관계 뭐 이런 부분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러시아 처음에 이제 석유 원유 금수 조치할 때도 그렇고 약간 좀 미온적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금수 조치도 처음엔 자기들 못하겠다 그랬다가 그리고 이제 미국이 최근에 이제 중국을 굉장히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독일은 이제 중국 자기네한테 이제 팔아야 되는 거 많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쉽게 어떻게 좀 다가가지 못했었는데 최근 이제 독일에서는 좀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요. 사실 중국에서는 독일에서는 중국 무역 비중이 제일 크죠. 한 5점 지난해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0% 정도가 이제 중국과의 무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메르켈 총리 때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하고도 그렇고 굉장히 실리 외교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슈피겔지 최근 보도를 보면요. 그 숄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 기조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독일 경제부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어떤 기업이 중국 투자 연장 보증 신청 4건을 했는데 우리가 인권 때문에 이거를 기각했다. 어느 기업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제 슈피겔은 이게 폭스바겐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독일은 이제 중국에 자기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이제 그게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시장에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이거를 혹시나 문제가 생길 경우 이제 독일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이제 80년대 콜 총리 때부터 쭉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메르켈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숄츠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이 기조가 바뀌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슈피겔 분석은 확실히 지금 그 숄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독일의 어떤 대중 투자에 대해서 숄츠 내각이 좀 회의적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숄츠 정부는 이제 무지개연정이거든요. 여기 이제 녹색당도 들어가 있고 지금 외무장관은 녹색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얘기는 이 사람이 그 싱크탱크들하고 접촉해서 새로운 중국 비즈니스 전략을 지금 모색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재무장관도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을 최대한 빨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 베어보크 외무장관이 지난달 초에 그 특히 중국하고 비즈니스가 많은 독일 기업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몇 년 정도 걸리면은 중국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독일이 지금 아시아 쪽에서는 인도가 지금 계속 그 바이든 대통령의 속을 태우는데 유럽 쪽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독일이 조금 좀 약간 좀 독자 외교를 해오다가 확실히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독일이 미국 쪽으로 완전히 좀 이렇게 기우는 듯한 그런 모습 보입니다. 예, 참 사실 냉전 시대 이후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 기점으로 해서 냉전 시대 이후로 참 이렇게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의 어떤 실리나 이런 거보다 어떤 가치를 서로 이제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또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 이런 대결 양상이 좀 더 막 계속 보이네요. 지금 독일이 실리에서 가치를 간다고 하지만 그 가치라는 게 결국은 실리를 쫓아가는 가치 같습니다. 이제 보면 예. 요즘에 참 냉혹한 겁니다. 결국은 밑바닥에 깔리는 돈, 에너지, 식량 이런 것들이니까 참 아쉽죠. 사실 인간의 가치라는 거, 인간의 어떤 그런 연민 같은 게 더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점점 가라앉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예, 참 마지막에 해주신 그 말씀 저희가 꼭 한번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치라고 저희 언론사 입장에서는 사실 가치라고 헤드라인으로 포장을 하지만 사실 그 가치 밑에는 이제 진정한 실리가 어느 정도 있냐, 그렇죠. 과연 안 따지는 나라는 없다 이런 말씀. 예, 저희가 꼭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ENA님께서 이제 미국은 선이고 러시아, 중국은 악이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중국이 악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쟁을 먼저 일으킨 국가로서 제가 그 개인적인 좀 이제 분노나 이런 것들을 제가 표현을 해서 좀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은데요. 예, 어느 나라가 선이고 어느 나라가 악으로 저희가 꼭 규정 지을 수는 없겠죠.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의 이제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자국민들의 이 국가의 어떤 국가의 어떤 영향을 확장하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제 정세 관련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뉴스 보내드리는 거고요.
예, 오늘 신바트의 보험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물 떠놓고 좀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가뭄이 들어서 물 기도도 못하는 부분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신바트의 보험님 오늘 꼭 저희 메일 주소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이거 한 잔 갖고는 안 되겠는데 예, 일단 오늘 한 잔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메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 해결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없고, 그리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이런 문제들이 데이터로 나오는 날마다 이렇게 저희가 가슴을 졸이면서 주식시장의 등락을 또 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단기적인 등락보다는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은 때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살짝 얹어보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은 CPI가 나오는 날이지만 이만원 특파원이 이제 단독으로 녹화해서 내일 아침에 관련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라이브 방송은 다음 주 화요일 6시 10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